제12강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개혁 개방은 중국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죠. 그래서 덩샤오핑의 생애, 유학 시절, 국내 활동, 그 다음에 개혁 개방의 배경, 그리고 그 내용과 목표, 세 번째로는 개혁 개방의 한계와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덩샤오핑에 대한 소개를 하기 전에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중국의 그동안 국가를 다스렸던 실권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신 분이 마오쩌둥, 두 번째가 덩샤오핑, 장저민, 후진타오, 시진핑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중에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분은 두 번째 나와 있는 덩샤오핑입니다. 13억의 이 중국의 대변혁을 이끈 분이 덩샤오핑인데, 이분은 지주의 장남으로 태어나가지고 16살 때 프랑스 유학을 가고 실각과 제기를 거듭한 오뚜기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개혁 개방에 불을 당기고 주계 장막을 중국에서 걷어낸 작은 거인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 엄청난 일을 했음과 동시에 89년도 천안문해에 진압을 하는 책임자라고 명령자이죠. 그래서 그 명령자로서 유혈 진압을 했다라는 오점을 남기고 있죠. 근데 덩샤오핑은 역사상 아주 특이한 그런 형태의 권력을 가졌는데 고위 직책이 없었어요. 고위 직책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관이 없는 황제, 무관의 황제였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막후의 조종자이고 배후의 실권자이고 절대적인 권력자다라고 해서 태상황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한 번도 명목상으로는 최고의 위치에 가지 못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황제와 같은 위치에 있었다. 이분이 바로 덩샤오핑입니다. 그래서 1949년 10월 1일에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면서 사회주의 국가가 됐죠. 그래서 마오쩌둥, 덩샤오핑 등등 해서 시진핑 주시가 지금 이끌고 있죠. 근데 덩샤오핑 이분은 키가 1m 52밖에 안 됐어요. 다른 그 소개서에 보면 1m 50 그러는데, 또 소개해 놓은 책 가운데에는 그보다 좀 키워서 52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키워서 52로 표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렇게 키가 적지만 엄청난 거인으로서의 행보를 보입니다. 거인으로. 그래서 이 거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오늘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덩샤오핑은 뭐라 그러냐면 我是中国人民的儿子我深情地爱着我的祖国和人民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나는 중국 인민의 아들이고 조국과 인민을 깊은 정으로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실 때 내가 북경에 있었는데 그 말을 방송에서 들을 때마다 참 감격스러웠어요. 외국인인 나도
그래서 우리가 한 위대한 인물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는 것이 참 유학 생활, 외국 생활 가운데서 복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 보면 이 덩샤오핑에 대한 이제 소개가 나오고 이 덩샤오핑이 가지고 있는 왜 이게 나오는지 모르겠네. 바로 나온 게 개혁 개방의 배경과 목표. 그러면 이 개혁 개방을 덩샤오핑이 주로 업적 가운데 얘기하는데 1992년 덩샤오핑은 당과 정부 내에 아무런 직책도 없이 은퇴한 평당원의 신분으로 광동과 상해, 곧 남부지방에 시차를 가요. 거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열심히 지금 살고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말인데 그 방향을 제시하는 말이 중국의 장래를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장래를 결정할 때 무슨 내용을 하냐면 우리는 대담한 개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시장은 자본주의가 아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시장은 자본주의에도 있고 공산주의, 곧 계획 경제를 한 공산주의에도 시장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거는 그 당시 천안문 사태 이후로 보수파들이 중국의 정권을 잡고 있었어요. 북경에. 근데 그 보수파들을 한꺼번에 공격하고 혼란스럽게 만든 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는 이 정책 담당자들을 한꺼번에 한판승을 걷는 형태로 뒤집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지부진했던 개혁 개방의 분위기를 일순간에 평당원의 신분으로 기가 막히죠. 시진핑 주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요즘은 그런 효과가 있지만 은퇴하신 분이 어디 가서 말했다고 그게 채택이 되고 반응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덩과 마오는 덩샤오핑과 마오쩌둥은 중국의 건국과 그다음에 공산국가를 설립한 지배자로서의 권력자들로서 같은 선에 서 있지만 물론 직급은 서로 높고 낮음이 틀리지만 서로 대조적인 삶을 살고 그런 이상을 갖고 있었어요. 마오쩌둥은 어떤 분이냐면 굉장히 자기 주관이 강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이상에 이 큰 중국을 맞춰갔던 이상주의자예요. 자기 자신에 맞춘 거예요. 자기 뜻대로 전 국가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덩샤오핑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이 말은 뭐냐면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백성이 배불리 먹고 살면 된다. 그게 가장 큰 목표고 그것이 가장 큰 소망이었어요. 이 덩샤오핑에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서론적인 이해를 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는 이제 덩샤오핑의 생애와 유학 시절과 국내 활동을 살펴볼 거예요. 이 사진은 덩샤오핑이 16살 때 프랑스로 유학을 가는데 그 유학을 갈 때 찍는 사진이에요. 1921년도 1m 50짜리. 그러니까 자기가 키가 안 컸던 이유를 이 불란서 유학 때 너무 배가 고파서 키가 안 컸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 같아요. 덩샤오핑 생애를 보면
쓰촨성의 광안시의 이 셰싱전이라고 하는 그 전에서 파이방춘, 이 파이방춘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장자로 태어나는데 아버지가 지주였어요. 그래서 지주여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덩샤오핑이 중국에 있을 때 기본적으로 생활은 크게 부유롭지는 않았지만 먹고 살고 가정이 평안하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큰아들 이름을 뭐라고 이름을 지어줬냐면 시엔성이라고 그래요. 시엔성. 그 말은 성스러울 성이잖아요. 이 성스러울 성이란 말이 뭔 말이냐면 중국 사람이 이해로는 성인이다라면 공자예요. 첫 번째가. 그래서 공자보다 나은 사람이 되라라는 뜻으로 시엔성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5살 때부터 서당을 다녔는데 서당에 가니까 훈장 선생이 시엔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에 대해서 불경스러우니까 시시엔이라 그래라. 시시엔. 그러니까 아주 드문 현명한 사람이다. 라고 제의를 하니까 아버지가 동의를 해가지고 이때부터 떵시시엔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초등학교 교육을 고향에서 받고 중학교도 나오면서 1918년도에 고등중학교를 다시 이제 합격을 해서 다니게 돼요. 그런데 그때 이 북경의 천안문 광장에서 차이웬페이 북경대 교장이 연설을 하는데 무슨 연설을 하냐? 노동은 신선하다. 노동은 신선하다라는 이 연설을 해요. 거기서 뭔 말을 하냐면 공독주의가 유행하게 되는 말이 노동은 신선하다. 이 제목으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일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너무 좋다라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 가운데 유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일하는 것. 그래서 근공검학이라 그러죠. 근공검학. 우리 한국말로는 이거를 떠나기 위해서 종칭, 중경으로 가가지고 불란서 공부를 1년 동안 해요. 그러면 불란서는 왜 가게 되냐? 1차 세계대전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진 프랑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일할 사람이 필요해. 그리고 중국은 서구 문물을 배우려는 젊은이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맞아떨어져서 중국에서 1,500명가량을 불란서로 보냈어요. 그래서 1920년도 이제 18년부터 19년까지 종칭에서 공부를 준비하고 유학 준비를 하고 1920년 상하이에서 프랑스로 떠나는데 마르세유로 가는 배를 타고 그 프랑스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파리 근교에 있는 르노 자동차가 지금도 있죠. 르노 자동차에 가서 노동자로 일하면서 노동과 사회주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23년에 중국 공산주의 청년 동맹 유럽 지부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입을 하고 1924년에 저울라이 주울레를 거기서 같은 유학생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울레가 이제 거기서 유학하다가 소련으로 러시아로 떠나니까 지도급 인사들이 나간 다음에 덩샤오핑도 이제 지도급 인사의 반열에 서고 그때 기관지인 적광, 칠광이라는 이 기관지를 만들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불란서 유학에 근공검학을 할 때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을 하면서 학업을 하는데 공장에서 노동자 일을 할 때 너무 적은 알바 그 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끼니를 크루아상이라고 해서 나는 이게 크루아상이 뭐나 해서 찾아봤더니 조금 있으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1920년 10월 마르세유 도착한 덩샤오핑은 파리 근교에 있는 도시들을 오가면서 방금은 자동차 공장이 있었죠. 그 다음에는 고목 공장에 가가지고 또 일을 해요. 그리고 학교도 이제 주경야독을 해야 되니까 낮에 일하고 밤에 학교 다니는 이런 형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학교도 가야 되는데 옮길 때마다 중학교도 옮겨 다니면서 학업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줄레를 만나는 것이 아주 인생의 동반자이면서도 참 형님으로서 6살 많은 형님으로서 지도를 받고 많은 도움을 받고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27년에 이제 모스크바에서 불란서에서 이제 모스크바로 옮기는데 27년에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그때 자기 이름을 CCN에서 샤오핑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덩 샤오핑이 언제 됐느냐? 중국의 국내에 들어와서 무장 투쟁하는 게릴라 유격대 그로서 전쟁에 투쟁하는 참전할 때 생겨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게 크루아상인데 이 불란서에서 만든 유명한 빵이래요. 근데 저는 북경 유학할 때 살 때 이 빵을 유엔슈엔이라는 그 학교에 상점에서 93년도에 처음 먹어봤어요. 한국에 요즘에 한국에도 있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는 없었는데. 그래서 파리에서 모스크바로 가요. 근데 파리에 모스크바를 왜 가느냐? 1926년 1월 3일 날 프랑스 주재 중국 행동위원회에 공산당 이제 지하 활동이죠. 비밀 회의에서 연설을 했는데 이 펑이샹이라는 북쪽 군벌과 소련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지고 우리가 반제국주의, 반군벌 투쟁을 추진하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거를 프랑스 경찰들이 다 알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리 경찰서장이 5일이 지난 1월 8일에 덩 샤오핑하고 3명을 수색해서 잡아서 추방해라 라고 명령을 하니까 파리 경찰들, 프랑스 경찰들이 덩 샤오핑이 묵고 있는 숙소에 급습을 해가지고 대량의 프랑스어와 중국어 홍보 물자, 팜플렛을 발견해요. 그래서 중국어 신문과 인쇄 장비 등등을 발견하고 이 사람들을 이제 잡아서 추방하려고 하는데 덩 기타 이 회원들이 소속 회원들이 이미 전날 밤에 모스크바를 향해서 떠나고 5년 3개월의 프랑스 생활을 마감을 해요. 그런데 덩 샤오핑이 프랑스에 있을 때 5년 3개월 동안 있을 때 감자, 치즈, 풀빵, 프랑스 와인, 커피를 즐겨 마시고 축구를 좋아했는데 경기장에 가서 보는 것은 딱 한 번 있대요. 그래서 5프랑짜리 표를 하나 사가지고 축구를 봤대요. 1925년 5월에 이미 중국 공산당 유럽 지부에서는 갓 21~2살 된 이 중국 1m 50밖에 안 된 이 청년이 똑똑하게 일을 잘하니까 모스크바를 보내서 일정 기간 훈련을 받고 중국으로 귀국해서 혁명에 참가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결정을 이미 해둔 거예요. 그래서 모스크바로 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유학을 하게 돼요. 그래서 1926년 1월 17일 날 러시아 땅을 밟고 모스크바에 있는 중산대학을 다녀요. 중산대학을 다니는데 이때 7반에 배치돼 7반. 근데 여기서 자료에 보면 덩 샤오핑이 이 학교를 다닐 때 대만의 장개석 총통의 아들인 짱징구어도 여기서 같은 조에 속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덩은 7반에 배정이 되었고 짱징구어는 다른 반에 배정이 돼서 같이 공부는 안 했지만 같은 반은 아니었지만 같은 학교에서 같은 조로 공부를 했어요. 그럼 이 학교에서 주로 무엇을 배웠느냐? 경제학을 위주로 배웠어요. 경제학, 자본론,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리고 기타 과목으로는 현대 세계관, 소련 혁명 이론과 실천, 민족과 식민지 문제,
중국 혁명운동사, 세계 통사 등등. 여기서 이제 철학 변증법적 유물론, 역사 유물론, 그리고 내린주의, 소련어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덩샤오핑은 열심히 공부한 방향이 뭐 어떤 방향이 있느냐? 마르크스 내린주의 이론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를 덩샤오핑은 다른 사람에게 엄청나게 말을 열심히 했나 봐요. 그것도 소리가 크게. 그러니까 별명이 뭐냐면 샤오호바오라고 소화포. 적은 몸집이지만 이 포같이 열심히 열변을 토해했다니까 샤오호바오로 이야기를 했대요. 별명이 붙었어요. 그래서 귀국과 국내 투쟁이 되어지는데 이 펑이샹이 소련을 방문하고 귀국할 때 덩샤오핑도 같이 귀국해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지하 활동을 하는데 1927년 장제스가 느닷없이 상하이와 이 남경을 정벌하면서 공산당, 국민당 내부에 있는 공산당을 색출해 가지고 다 도해지에 있는 공산당을 거의 다 청소하다시피 숙청을 했죠. 그때 북쪽에 있는 군벌인 펑이샹도 공산당을 자기 조직 내에 있는 공산당을 색출한 거야. 숙청을 했는데 거기에 속해 있는 덩샤오핑도 50명 가운데 한 명으로 잡히고 축출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 덩샤오핑은 무한, 한구가 있는 지금 하면 무한이죠. 무한 큰 시로 볼 때 이제 세 구역으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구인데 한커인데 여기로 내려와 가지고 공산당 중앙기관에 들어가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여기서 이제 덩샤오핑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당내 지위가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 23살에 불과하지만 급속하게 상승하고 그래서 중앙 비서장으로서 일을 해요. 중앙 비서장으로. 그러니까 중앙 비서장으로 이제 관료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장개석이 계속 소탕 작전을 펼치니까 1932년 마오쩌둥이 먼저 갔던 그 찐강산의 혁명 근거지에 들어가 가지고 군사위원회 총정치부 비서장을 하고 홍군 신문인 홍싱이라고 하는 이 잡지의 편집장을 하고 중국 공산당 강서 지방 조직의 간부를 맡아요.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1933년에 소련 유학파 공산당 28명하고 마오쩌둥이 서로 그 실권 다툼에 이 권력 다툼이 당권 경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당권 경쟁이 하나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반로밍이라고 이름이 로밍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그 참전을 해가지고 싸우다가 떨어져서 허리를 다쳤어요. 허리를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병원에 가니까 마오쩌둥도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오쩌둥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아주 일리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 소련파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농민들이 공산당이 주축이 되면 안 되고 도시 노동자 계급이 주축이 돼서 도시에서 무장 투쟁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마오쩌둥은 농민을 위주로 공산당이 이 특구를 농민 소비에트 그러니까 농민들이 다스리고 사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봐서 유격전을 게릴라전을 폈어요. 근데 이 루오밍이라는 사람이 마오쩌둥 이야기를 듣고 그런 식으로 전쟁을 하는 것을 소련 유학파들이 실권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볼 때는 자기들의 명령을 거부하고
비실권파인 마오쩌둥을 따르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덩샤오핑은 자기도 소련 유학파인데도 마오쩌둥을 지지를 해요. 상당히 그때도 그 계급이 높았잖아요. 지지한 결과 무슨 일이 생겼느냐? 이 마오쩌둥을 제거하기 위한 소련 실권파들이 마오쩌둥을 공격해서 만든 일 가운데 결국은 로밍도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고 마오쩌둥도 그 전에 이 소련파들이 오기 전까지는 리더였는데 이제 밀려나고 덩샤오핑도 자기 모든 직책에서 실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실각이 첫 번째 덩샤오핑의 인생에서 실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500km를 걸어서 저기 감수성 위에 섬서성이라는 거기까지 걸어가는 그 대장정을 하죠. 그 대장정을 해가지고 결국 중국이 공산화가 되는 일을 1949년도에 하죠. 1949년도에 그래서 중국 공화국이 인민공화국이 건국되었지만 저기 쿤밍 쪽 귀주성이 있는 쪽은 아직도 국민당이 40만 정도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40만이 있는 그 수촨성, 귀주성, 쿤밍 그 산골에 있는 그 국민당들의 저항을 물리치기 위해서 유씨하고 덩샤오핑 대장이 리우라는 분이고 거기에 정치 참모로 덩샤오핑이 일을 하는데 그 국민당을 소탕하기 위해서 펑덕화이나 마오주시 아들이 한국 전쟁 6.25에 참전했지만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남아가지고 국민당 소탕작전을 펼쳐요. 그래서 덩샤오핑이 여기서 소탕작전을 아주 잘 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정치장교, 그 다음에 부주석, 그 다음에 군에서 제대해가지고 종칭, 중경시장을 맡아가지고 토지 개혁을 하고 아평 거래를 한 사람, 그 다음에 국민당, 잔당 이런 사람들을 토벌을 하는데 어느 정도 토벌을 했느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토벌할 때 처형을 했는데 10만 정도로 처형을 해. 10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처벌하냐? 토지를 이제 개인에서 공산당이 다 몰수를 해서 농민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는데 무상 몰수, 무상 분배의 원칙을 시행하기 위해서 선포를 하고 그 일을 진행하니까 국민당 밑에 있던 사람들이 공산당 말을 안 들이고 뭘 하느냐? 저항을 해요. 저항을 하니까 덩샤오핑이 무자비하게 무력으로 진압을 해요. 진압을 했는데 몇 명 정도 죽였느냐? 10만 명 정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우보청이가 팔로군 이 당시 서남 제1지방의 대장이었고 덩샤오핑은 제1서기로 정치위원으로 팔로군 129사단 정치위원으로 활동을 했어요. 근데 또 화이하이라는 전투에서 덩샤오핑이 이끈 60만 홍군이 장개석 군대 100만 군대를 크게 무찌르는 이 전역, 유명한 전역 가운데 하나인데 이 전역에서 공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종칭 시장으로서 공도 세웠지만 여기에 전투에서 엄청난 일을 보인 거죠. 그래서 서남지방 4개성을 다스리는 이제는 서기가 돼가지고 마오쩌둥의 신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오쩌둥이 원래는 소련파한테 밀렸지만 국민당이 5번 공격을 해오는데 그 5번 공격 때 소련파들이 계획하고 저항했던 방법이 완전히 망해서
거의 홍군이金刚山이라는 소비에트에서 살지 못하고 장청 12,500km를 걸어가는 만리를 걸어가는 대장정을 실시할 때 결국은 마오쩌둥 방법이 맞았다라고 하는 것을 중간중간 전쟁할 때마다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팔로군이 덩샤오핑 팔로군 활동과 서남부 행정구역의 관리 등 정치와 행정 방면에서도 능력을 보였기 때문에 건국을 하고 52년도에 중앙으로 정무위원 부총리로 발탁이 돼요. 그리고 54년에는 당중앙위원회 비서장이 되고 55년은 정치국 위원이 돼요. 이걸 무슨 급이냐라고 하지만 이따 도표로 설명해 줄 텐데, 국공내전에서 그와 지위가 비슷하거나 그보다 훨씬 높았던 인물들이 많았음에도 덩샤오핑은 꾸준히 성장해가지고 지도부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서남지구에서 국민당 소탕작전에 그리고 당서기로서 시장으로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그 리더십이 성과가 있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공산당 총서기가 57년도에 돼서 국정 일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국정 전반을 수행을 할 때 57년에 뭐가 있었냐? 마오쩌둥의 실수가 나오는 해죠. 대약진 운동. 그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마오쩌둥이 비판을 받고 결국은 이제 자기의 정권을 내려놓고 유소기가 장악하고 덩샤오핑이 거기서 총서기로서 일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유서기와 그는 권력을 장악하고 마오쩌둥은 명목상의 지도자로 앉아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자꾸 자기 욕심과 이 대약진 운동이나 다른 것을 봤을 때 너무 큰 혼자의 영향력이 크니까 이런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이때부터 자기 세력을 키울 수 있는 당 조직과 전체 백성들 사이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거는 마오쩌둥은 왜 덩샤오핑을 살려줬을까? 이게 계속 의문이 돼요. 주울레는 워낙 인기가 있고 잘했으니까라고 할 수 있지만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이 유소기를 제1적으로 그다음에 덩샤오핑을 제2의 적으로 이렇게 겨누어서 문화혁명을 일으킬 때 마오쩌둥은 등소평을 몰래 빼내요. 어떻게 빼내느냐? 팔로곤과 서남 이게 뒤로 갔는지 신임을 받는데 이 쪼울라이가 여기서 이제 쪼울라이 관계에서 보면 쪼울라이가 프랑스 유학 때 이 가지고 있었던 색깔과 계속 펼쳤던 그 관점이 뭐냐면 경제 발전에 대해서 현실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쪼울라이예요. 이런 것을 마오쩌둥이 알아요. 그런데 쪼울라이를 마오쩌둥은 끝까지 끌어안고 보호를 해요. 그다음에 쪼울라이가 프랑스 유학파로서 6살 적은 덩샤오핑을 친동생 같이 돌봐요. 그래서 나중에 개혁 개방의 설계자로서 중국의 오늘날을 만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덩샤오핑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마오쩌둥이 안 죽여요. 왜 그랬을까? 그때 짱시성 난창이라는 곳에 농촌에 트랙터 공장으로 기양을 보내가지고 이 한참 문화혁명이 극심할 때 3년 동안 트랙터 부속품을 나사를 깎게 내버려 둔 거예요. 거기까지 홍위병이 가지 않으니까 덩샤오핑은 거기서 일하며 고민하며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덩샤오핑은 미래를 도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마오쩌둥이 천안문 앞에 지금까지도 사진이 걸려 있잖아요. 전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1976년도에 마오쩌둥이 죽고 문화혁명 때는 주자파 2호라 그러기도 하고 여기서는 3호라 그랬는데 1호, 2호 둘만 이야기할 때는 유소기와 덩샤오핑, 리우샤오치하고 덩샤오핑만 이야기하고 1, 2, 3을 이야기할 때는 제일 먼저가 쪼올라이 그래서 3호라고 했는데 이 1호 주자인 리우샤오치가 귀양 보내진 곳에서 폐렴으로 사망하고 쪼올라이도 이 마오쩌둥보다도 몇 개월 전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요. 근데 이 3호 덩샤오핑이 80년도 이탈리아 여기자 올리아나 팔라치가 물어봐는 거예요. 왜 천안문의 초상화가 계속 마오쩌둥이 걸려 있는데 그냥 겨서 걸어둘 거냐? 당신이 최고 실권자 아니냐? 직급은 높지 않지만 그러니까 덩샤오핑 하는 말이 그는 인생 후반부에 과오가 있었지만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수립하는 사람으로서 초상화를 계속 걸어둘 생각이다. 그리고 덩샤오핑도 1997년 2월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마오쩌둥한테 내가 빚을 졌기 때문이다. 또는 나는 마오쩌둥에 대해 은혜를 빚을 갚았다.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게 서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몰라요. 왜 덩샤오핑을 살렸는지, 덩샤오핑은 왜 마오주시를 지금도 천안문 앞에 그렇게 사진을 걸어놓고 있는지를. 그러면 여기서 문화혁명 때 시련을 언급할 필요가 있어요. 국가주석에서 물러난 마오쩌둥은 리우샤오치하고 덩샤오핑이 자신이 죽으면 소련에서 후르시초프가 스탈린을 격하하듯이 저 두 사람이 나를 격하할 것이다. 그래서 후환을 없애려면 당내에서 자본주의를 추구하고 반혁명분자 주자파인 리우샤오치하고 덩샤오핑을 제거하자. 이래서 홍위병을 일으킨 거였어요. 자기도 소련에서 눈 뜨고 보니까 너무 스탈린을 많이 격하를 하거든.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그런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역할한 사람이 누구냐면 배우였던 마누라 장칭이 자꾸 마오쩌둥한테 저놈도 살려두면 안 됩니다. 후환이 두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해서파라는 하일루이 빠관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1966년 8월에 1100만의 홍위병들이 천안문 광장에 모여서 문화 대혁명이 절정에 이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중국 전역은 홍위병들의 살육과 파괴와 약탈로 생지옥으로 변모를 했죠. 이때 리우샤오치가 숙정당하고 덩샤오핑도 반마오주시 저우즈파이라고 자본주의 길을 가는 수계로서 비판을 받고 반성문을 쓰고 마오쩌둥이 반성문 쓰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반성문을 쓰고 당직에서 실각하고 물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농촌에 난창에 그 트랩텍 공장에 가가지고 나사를 깎고 3년 동안 깎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문화혁명 때 아들인 덩샤오핑의 아들이 덩부팡이에요. 당시 제2의 주자파로 몰린 덩샤오핑, 그러니까 2호죠. 2호 덩샤오핑은 67년부터 유배지에서 노동자로 일을 했죠. 이때 대학교 4학년 다닌 북경대 물리학과를 다녔어요. 이 덩부팡이 아버지의 잘못을 인정하라. 홍위병들이 하도 고문을 하니까 기숙사 창문에서 뛰어내려가지고 흉부 밑으로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생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다닌 불구가 되었죠. 덩샤오핑과 어릴 때 덩부팡은 얼마나 참 천진난만한 부자의 모습이 보입니까? 근데 덩부팡이 대학 4년도부터
4년 시절부터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살았는데, 이분이 아버지가 유배당하고 있을 때 자기는 이렇게 북경대에서 이제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기록에 보니까 덩부팡이 북경 그 칭허에 지금은 아주 시내에 가까운데 그 당시 좀 외곽 지역이 있다고 그래요. 칭허에 요양원으로 보냈는데 그 요양원에 모든 사람은 다 누워있는 사람이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80세 먹은 노인이고 또 한 사람은 젊은데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온전하게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생활하면서 천대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애걸복걸 해가지고 나중에 고향으로 가긴 했지만 덩부팡은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자살하려고 했던 그런 경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덩부팡은 84년도부터 장애인 복지기금, 이제 아버지가 복권된 다음에 장애인 복지기금, 장애인 연합회 회장, 지적 장애인의 자아를 돕는 단체 등등 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활동을 해가지고 초기에 한국 사람들도 장애인을 돕는 일을 많이 했어요. 90년도 초반에. 그래서 그때 덩부팡 이름을 많이 들었죠. 덩샤오핑의 혼인, 결혼을 누구랑 했느냐. 첫 번째 부인은 짱시 유안이라고 노동자 집안에 태어난 이 여성하고 결혼했는데, 이분도 모스크바로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27년 덩샤오핑을 만나고 귀국에서 만나고 28년에 결혼하고 30년도에 애를 낳다가 난산하면서 죽었어요. 두 번째 부인이 찐웨이 영이라는 분인데 31년에 덩샤오핑과 결혼했는데 33년에 마오쩌둥 편을 들고 소련 유학파 그 당권 경쟁을 할 때 덩샤오핑이 비당권파인 마오쩌둥을 지지하고 할 때 아마도 이 여성 결혼한 분은 마오쩌둥을 지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이분은 당시 당직자였던 리 웨이한하고 결혼해가지고 대장정을 마치고 소련으로 가가지고 독일 간호사로서 근무하다가 독일군이 모스크바 폭격할 때 소련에서 간호사 할 때 독일군 폭격으로 사망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덩부팡의 어머니, 이분은 성함이 주오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39년도에 연안에서 결혼하고 2남 3녀를 두었어요. 큰아들이 덩부팡이고 둘째가 덩즈팡이고 둘째는 미국 유학 갔다 와서 사업을 하고 있고, 첫째 딸이 덩린, 둘째 딸이 덩날, 셋째 딸이 덩농, 이렇게 되는데, 덩나는 국가 차관급으로 활동을 했고, 덩농은 아버지 비서 역할을 해서 이분이 나의 아버지 덩샤오핑이라는 책을 써서 늘 동행을 했어요. 텔레비전에 나온 분이 이분이에요. 세 번째 딸. 덩샤오핑의 가족의 사진을 보면 덩샤오핑이 아이를 안고 있고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먹은 덩부팡과 그 자녀들, 손자도 있고 등등 하는데, 여기에 덩난의 딸이 제 밑에 있는 이부장 생긴 여자인데 등씨 가문에서 가장 미인이라고 그래요. 이 손녀가. 그래서 이제 이런 고통 가운데 농촌에서 살고 하면서도 덩샤오핑은 가정이 다 깨졌잖아요. 그래서 복귀를 하는데 이 복귀를 할 때 그냥 빈손으로 오질 않아요. 덩샤오핑이 중국의 오늘을 만든 설계자예요. 근데 그 설계를 어디서 했느냐, 구상을. 그는 10년간 고립됐던 문화혁명 시기에 이것을 설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2의 주자파로서 덩샤오핑은
유배지에서 노동을 하면서 칼을 갈고 준비하고 있다가 국방부장 린뼈오가 지어가 되니까 76년도에周恩来가 덩샤오핑을 아니죠. 그 전에 이제 린표가 죽고 재기했지만 76년도周恩来가 돌아가실 때 누가 추도사를 읽을 것인가, 그게 이제 그 후임자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덩샤오핑이 추도사를 읽은 거예요. 천안문 광장에서. 그러니까 4인방, 모택동에 손발같이 움직였던 4인방, 그 부인과 다른 사람들이周恩来가 가장 큰 적이었는데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마오주시가 있고 대적이 될 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덩샤오핑이 다시 복권이 돼가지고周恩来가 돌아가시니까 거기에서 추도사를 읽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덩샤오핑을 주목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덩샤오핑을 이 사람들이 또 없이 하고자 해서 장칭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오주시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덩샤오핑을 또 실각시켜요. 저 사람이 나서면 안 됩니다. 자본주의 길을 가는 사람 아닙니까? 해서 없애는 거예요. 없애자고 해서 또 실각이 된 거예요. 그런데周恩来가 죽고 나서 몇 개월 후에 마오쩌둥도 사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을 하니까 누가 올라오느냐? 화국봉이 올랐잖아요. 화국봉. 화국봉은 등극을 했지만 국가의 혼란스러운 정국을 안정시킬 수 있는 동료들이 없는 거예요. 공산당 내에도 그렇고 사회 이 정무를 볼 수 있는 일반 중국 고급 공무원들 가운데서. 근데 이제 덩소평이 화국봉이 편지서에 나를 복구시켜라. 그리고 예센년도 이야기해서 복구돼가지고 덩쇼핑 하는 첫 번째 일이 뭐냐? 78년 5월경에 중국 공산당 주요 인재들을 서유럽 5개국으로 시차를 보내요. 서유럽 5개국으로. 왜냐? 가서 봐라. 근데 덩샤오핑은 어렸을 때 봤잖아요.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발전했는지 한번 눈으로 보고 와라. 그리고 또 얼마 있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을 경제 강국과 또 자본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일본을 방문하면서 중국이 앞으로 선택해서 가야 될 길은 그릇된 길을 가서는 안 된다라는 신념으로 미리미리 포석을 한 거예요. 가서 보고 살펴봐라. 유럽도 보고 일본도 보고 미국도 우리가 보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고 갔다 와서 어떻게 했어요? 아, 이런 나라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래서 들쑥날쑥 넘어졌다 칠갑당이다 다시 일어나는 부따옹, 이 오뚜기 같은 인생을 덩샤오핑이 사는 거예요. 마오쩌둥이 사망하면서 복직하고 여러 번 숙청당했다 기적적으로 복귀하여 부따옹이라는 별명이 붙은데 마오쩌둥한테 그때 원한을 품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마오쩌둥이 어떤 일을 잘못했습니까? 잘했습니까? 이 공과를 평가할 때 마오쩌둥에게 공이 7이고 잘못은 3 정도 된다. 라고 하는 평가를 냉정하게 내린 거야. 그래서 이런 일들은 어쩌면 덩샤오핑이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크지 않고 원만한 가정 생활 가운데서 풍족한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하나는 모택동이 가장 어려울 때 자기의 출세를 포기하면서까지
모택동을 지지해 주는 초기 진강산에서의 소련파들과 다툼 가운데서 덩샤오핑이 모택동 편을 들어줬다. 이게 아주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74년 복권과 76년 실권이 이제 중국의 장래에 절대적인 형편으로 이제 가는데 73년 3월에 저울라이가 덩샤오핑을 추천하죠. 국무원이 그래서 부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방과 마음을 앓고 있던 이 저울라이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인방들은 긴장하고 있을 때 덩샤오핑이 애도를 하면서 저울라이의 그 추모사를 읽게 되는 거예요. 낭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 있던 총리의 죽음이 엄청나서 많은 사람들이 검은 옷을 입고 빈소를 설치하고 꽃을 헌사를 하고 많이 하는데 사인방은 그걸 설치하면 금세 가서 치워버리고 못하게 대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도사를 낭독한 덩샤오핑이 주변 모든 중국 백성들 마음에는 저울라이의 후계자로 인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오쩌둥의 이 후계자로 인식이 된 이 상황을 마오쩌둥 생각할 때 그러면 나는 병들어서 이제 오늘날 내일 하는데 덩샤오핑이 인기가 있어지니까 그, 그 사태에서 과거에는 자기가 홍위병들을 조절했지만 이제는 마오주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젊은 학생들이 천안문 사태로 천안문에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주블레를 추모하고 막 하니까 거기다 덩샤오핑이 유소기와 자본주의 길을 간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후르시초프가 스탈린을 격파하듯이 이놈이 나를 또 그렇게 하겠구나 해서 반성문을 쓰게 해가지고 유배시키는 일을 잠깐 또 하는 거예요. 74년 복권됐다가 다시 이제 76년에 다시 이제 실권됐다 다시 복권되는데 76년 9월에 마오쩌둥이 죽고 화고봉이 원수 그 국가의 원수로 등극을 했지만 수습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진이 이야기를 한 거죠. 이거를 극복하려면 덩샤오핑을 다시 복권시켜야 된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그만두겠다. 그리고 덩샤오핑도 편지를 써서 나를 복권시켜라 라고 하면서 예진잉하고 왕동싱이 결탁해가지고 사인방을 숙청한 거예요. 숙청하면 거기에 홍위병들의 그 과거에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엄청나잖아요. 이거를 화국봉은 수습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습을 위해서 덩샤오핑이 복직이 허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덩샤오핑은 지지자들을 조심스럽게 다스리고 조심스럽게 뒷조정을 해가지고 화국봉이 견디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78년도에 화국봉이 권좌에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권좌에 내려오니까 이제 문화 대혁명의 이 남은 찌꺼기들을 청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청산해야 되느냐? 문화의 대혁명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고 또 그 당시 공산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조상의 그 참여에 따라서 조상의 행위를 근거로 해가지고 너희 아버지는 지주였느냐, 너희 아버지는 잘못된 자본주의 물을 먹는 사람이었느냐, 아버지 부모의 그 행위를 근거로 해가지고 중국에 두 가지 계급이 있었어요. 지주 계급과 공산 당원 이런 이쪽 인민 계급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출신 성분에 따라서 성분이 좋으면 성공하고 성분이 나쁘면 출세 못하는 그런 계급을 덩소병이 철폐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문화의 대혁명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마오주씨가 다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싶어 했는데 덩샤오핑은 마오주씨의 공이 과보다 7대 3으로 많다. 이렇게 마오주씨를 또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마오주씨를 보호했으니까 그가 지정한 화국봉도 놔두고 마오쩌둥이 직계로 일한 곳곳에 심겨져 있는 사람들을 그냥 놓고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 그렇게 인정을 해줬지만 마오쩌둥의 직계들을 차례차례 하나씩 다 제거를 해갔어요. 그래서 마오 사후에 당내 권력 투쟁이 마오쩌둥 후계자인 화국봉과 덩샤오핑이 됐다고 볼 수 있지만 덩샤오핑하고 화국봉은 게임이 안 된 그런 차이로 화국봉이 물러나고 덩샤오핑이 다시 등극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화국봉이 실각하고 덩샤오핑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이 11기 삼중회의 이게 참 무슨 부호인가 싶은데 좀 이따 그림으로 도표로 보여줄게요. 81년도 11기 육전 회의가 진행될 때 화국봉이 실각해요. 그래서 실각함으로 이제 명실공히 덩샤오핑이 1인자로서 앞으로 모든 문제에 대한 계획을 진행하고 회의에 반영하고 결정사항으로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복권된, 그러니까 덩샤오핑이 화국봉을 물리치면서 그럼 누구랑 같이 일을 하느냐? 문화혁명 때 외면당하고 핍박당했던 사람들을 복권시켜서 그 사람들을 개혁 세력으로 인정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숙청되었다가 복권된 간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개혁 세력이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개혁 체계는 이전의 관료 체계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덩샤오핑 인생의 좌절을 첫 번째 좌절 반로밍 좌절이었고 두 번째로 좌절이 66년 농촌에서 트랙터 나사를 깎고 있던 좌절이었고 세 번째가 조울라의 추도사를 낭독함으로 파면된 게 세 번째 좌절이었는데 다시 꼭 옥두기 같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는 82년도 12기 일중회의 때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되고 중앙고문위원회 주임이 되고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당선이 돼요. 그래서 최고의 실권자가 권력 서열로서는 아닌데 이제 실질적인 권력이 덩샤오핑에게 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설계한 게 개혁 개방을 이제 회의로서 정식으로 과거에는 생각으로만 있었다면 이제는 중국 정부의 추진 목표로 생겨진 거죠. 그래서 개혁 개방의 목표가 뭐냐? 78년도 12기 삼중회의에서 중국을 개혁하자. 과거에는 구호만 했는데 중국 공산당 회의에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의 결정이 현재 중국의 모습을 결정한 중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점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회의에서 덩샤오핑이 중국 권력 전면에 등장하고 개혁 개방의 진면목이 있는 추진을 이때부터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79년 개혁 개방을 추진하고 목표가 뭐냐? 현대화 건설이에요. 현대화 건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중국 공산당 각종 회의, 뭐 11기 3중 회의 이렇게 이야기됐는데 여기 보면 중국 현재 당원이 약 8,500만, 뭐 한 1억 정도 돼요. 그래서 기층 조직이 한 420만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조직이 있고
그러니까 13억 중에 1%도 안 되죠. 당원들이.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이 8억 8천만 1억 정도 사람들 가운데 당 대표로는 2,270명이 모여서 인민대표라고 그래요. 인민대표. 그래서 인민대표들 조선족 또 짱주 무슨 저기 저 시장에 있는 사람들 또 심장에 있는 사람들 소수민족들 자기 옷을 입고 회의 참석하는 사람이 2,270명이에요. 여기서 뽑혀서 중앙위원 방금 등소평이 중앙위원을 뽑혔다 그랬잖아요. 중앙위원을 뽑힌 사람이 205명이에요. 205명. 근데 만약에 사태의 준비에 비해서 후보위원이 절반 이상이에요. 171명. 근데 거기서 또 뽑은 정치국, 중앙정치국 위원이라 그러면 다 25명이. 계층이 딱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25명. 25명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위에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에 거의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오늘날 저 꼭대기에 정점에 있는데 밑에서부터 차츰 어떤 측면에서 당권 경쟁을 해가지고 올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 또 반대 사람 그걸 다 물리치고 얻고 하면서 올라간 거죠.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저 최고의 꼭대기에 또는 중간에 들어가서 당권을 차지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이쪽 오른쪽 의결 기구를 보면 정치국 상무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죠.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통상 매주 한 번씩, 그 다음에 정치국 회의는 1년에 9차례, 당대회, 제일 꼭대기인 당대회는 5년에 한 번. 그래서 여기에 11차 삼중회의 그럴 때는 5년에 한 번이니까 11차면 55년 만에 열린 거죠. 11, 그러니까 그거를 5년에 한 번 열리는데 중회, 일중 전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3중 전회 그러면 1년에 한 번 모이는데 이 한 번 모이는 게 5년 사이에 모여야 되나요? 그러니까 3중회의, 3년 되던 회의, 모이는 회의. 이런 회의 성격이래요. 중회, 당회, 정치국의 상무위원회.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 가운데서 이 일을 덩샤오핑의 이론이 다 통과돼서 정부 정책으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 3중 전회란 말은 78년도 제11기 그러니까 55년 된 지 55년 만에 3중 전회 세 번째 중전회에서 덩샤오핑 이론이 개혁 개방 이론이 당 정책으로 전면에 등장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여기 이게 중국 공산당 위에 3중 전회에 대한 모습이고 밑에 거는 북경대 졸업식 모습이에요. 왜 이걸 보여주느냐? 중국에서 보통 회의를 하면 회의 배경이 공산당 대표 회의를 하듯이 이런 모습을 해놓고 회의를 하고 이런 모습 가운데서 졸업식도 하고 이 졸업식에 졸업자들이 참석해서 졸업장과 학위 이수증을 받는 거죠. 그래서 당 이론으로 덩샤오핑 이론이 이제 부활이 돼요. 원래 58년도에 8차 당대회 때 덩샤오핑이 58년이 뭐냐요? 57년이 대약진 운동이잖아요. 대약진 운동 1년 하고 나서 펑덕화이가 마오쩌둥을 비난해가지고 펑덕화이가 문화혁명 때 첫 번째 타깃으로 많은 수모와 고통을 겪었죠. 그때 덩샤오핑이 이 이론을 마오쩌둥한테 제시를 했지만 무시당하고 이제 80년도, 78년도에 다시 이게 이제 복권이 돼서 시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발전이 국가 목표이다. 이렇게 가난하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덩샤오핑의 경제 계획은 시장 조절과 계획 조절.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국가에서 물건을 만들 때 만들어서 파는 것을 우리는 시장에 사고 팔고 하는 과정 가운데 마스크가 부족하면 시장에서 부족하니까 공장에서 더 많이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특수한 상태가 되니까 청와대가 개입을 해가지고 조절을 하죠. 그래서 국가가 많이 개입하는 것을 계획이라고 그러고 시장이 조절하는 것을 시장이 조절하는 거예요. 특수 상황에서는 계획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 그 전에는 이런 일을 잘 안 했죠.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결합하는 형태로 되어지는데 이 회의 방금 다 표를 이렇게 들고 있죠. 삼중회의에서 모호한 권고 형식으로 승인이 된 거예요. 왜냐? 아무도 몰라 이걸 어떻게 가야 될지를. 등소평이 이야기하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서 뭐 하는데 잡음이 심해서 그래서 모호한 형태의 형식으로 승인이 돼서 시작이 된 거예요. 79년도에. 그런데 여기서 78년에 딱 정해놓은 게 뭐냐? 4대 근대화를 하자. 4대 근대화. 근데 4대 근대화가 뭐냐? 개혁의 목표가 근대화다. 어디를 근대화하냐? 농업, 공업, 기술, 과학, 국방을 근대화하겠다. 이걸 그러고 어떤 방법으로 근대화하냐? 개혁과 개방 정책을 통해서 근대화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기업가와 농민의 이윤을 보장하고 뭔지는 모르지만 기업과 농민의 이윤을 보장하고 지방 분권적 경제를 운영하고 엘리트를 양속하고 외국인의 투자를 허용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중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생산 문제를 그러니까 중국의 인구가 막 엄청 늘어나는데 생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당시 쌀이 부족하고 곡식이 부족해서 수입해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수입하는 것을 막고 농민의 생산을 보장해 준다면 예와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1980년도에 농업개혁을 시행해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식량이 자급자족하는 길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쌈부조, 삼보조라고 그러는데 세 발걸음, 제1 발걸음, 제2 발걸음, 제3 발걸음이 있는데 제1 발걸음이 뭐냐? 첫 번째로는 백성이 따뜻한 음식을 먹어 배부르게 만들어주자. 너무 가난하지 않느냐. 그래서 인민이 먹고 입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자. 원바원티라고 얘기해서 원바원티라는데 원바원티를 해결해주자. 이게 제1보다. 그리고 제2보는 샤오캉 서울이라고 그러는데 생활을 편안하게 하자. 생활 수준을 끌어올려서 공산당 창건 100주년 때 21년 내년이죠. 내년에는 국민소득을 2배로 끌어올리자. 이게 지금 거의 실현이 됐죠. 그래서 따통서울이라고 그래요. 크게 발전해 모두가 잘 사는 사회라자. 이건 언제 이루느냐? 공산당 창국 100주년 2049년 선진국에 진입한다. 이거를 덩샤오핑이 처음부터 큰 설계를 갖고 그래서 덩샤오핑을 설계자라고 그래요. 설계자. 개혁 개방의 설계자. 그러면 이 길을 어떻게 가느냐? 모른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느냐? 모르는데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 보세요. 경제 건설이라는 추상적인 목표를 제외하면 합의된 구체적 계획 의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 건설과 방법과 방향에 있어서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 계획의 의제가 없고 방법과 방향도 서로 다양한 입장에서 중국 개혁이 덩샤오핑의 말대로 돌을 더듬으며 강을 건너는 청사진 없는 계획이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도 이 강을 건널 때 안에가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여기는 물이 좀 깨끗해서 괜찮지만 모저石头过河라 그래요. 안에 돌을 만지면서 강을 건너는 거예요. 중국 경제 개혁이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으로는 1개 중심, 2개 기본적, 4개 기본 노선. 1개 중심이 뭐냐? 경제 건설이다. 2개 뭐냐? 개혁 개방이다. 그러면 개혁 개방을 할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노선이 뭐냐? 사회주의고 인민주의 독재고 공산당이 지도하고 마르크스 내리 마오쩌둥 사상을 견지한다. 이게 큰 틀이에요. 그래서 마오쩌둥, 공산당 독재, 지도, 인민 독재를 도전하게 되면 가차없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사회주의 기준이 뭐냐? 생산력 발전에 유리한가 유리하지 않는가가 기본이다. 계획이든 시장이든 간에 경제 발전이 유리하면 우리는 받아 쓴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다 같이 우리는 한꺼번에 부자가 될 수 없으니까 연해 지역에 있는 일부 사람, 먼저 있는 사람들이 부해지고 차츰차츰 부해진 사람이 많아지도록 하자. 그래가지고는 모태똑 방식의 평등주의를 타파한 거예요. 이 청산이 넘는 계획 가운데 느닷없이 뭐가 나왔느냐면 1978년 안후이에 빙양의 그 샤오강, 이게 우술 소자인데 샤오강촌에서 농민들이 그 동네 사람이 몇 명 되지도 않은 농민들이 100여 명이 사는 농민들이 그 촌이었어요. 그런데 18가정이 우리 인민공사로 한꺼번에 농사 짓고 한꺼번에 밥 먹고 한꺼번에 아이들 기르는 거 하지 말고 농사를 각자 가정에서 땅 얼마씩 각자 농사를 짓자. 그래서 각자 농사를 한 결과 수확량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이걸 이제 비밀 지장을 찍고 했는데 이게 성공을 하면서 중앙정부에서 알게 된 거예요. 마오쩌둥 시대 같으면 이게 뻔뻔기로 처벌이 대상이었죠. 근데 덩샤오핑은 너희들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이 일을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공사가 이제는 호별 영농제, 호별 책임 농농제죠. 84년 말까지 전국 농촌의 99%가 이 호별 농증제를 실시를 하고 인민공사를 해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인민공사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뭐냐면 샹전 이런 식으로 행정 시스템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민공사가 폐지되고 이제는 농업 생산 책임제가 실시되고 그 결과 53년부터 78년까지 농업의 연평균 성장은 문화혁명 때까지 3.2였는데 이 일을 하면서부터는 9.4의 증가를 한 거예요. 그다음 그 전에는 생산 증가, 식량 증가율이 2.4였는데 2배로 7년 동안 4.9. 그다음에 84년도에는 그 전에는 80년도에 식량이 부족해서 걱정했는데 이제는 식량 수출국 대열에 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향진 기업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향진이란 말이고 과거에는 도해지에는 공장이 있고 농촌에는 공장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농촌에도 향진이라면 방금 그다음에 쩐 나오잖아요. 향진에도 공장이 들어선 거예요. 그다음에 열심히 일한 개별호회가 도입이 돼서 그 개별호가 공장을 상공업을 한다 하면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 허락하는 가운데 과거에는 자본주의 찌꺼기로 비판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부활돼 가지고 정부 시장 경제 활성화 정책에 큰 공헌을 한 거예요. 큰 공헌. 그래서 이런 그 중에서도 이제 그러면 백성이 뭘 주로 했느냐? 국가에서 하지 못한 국영기업에서 과거에는 국영기업 계획경제인데 제조업이나 판매업이나 서비스나 요식업 등은 개인이 하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죠.
우리가 중국 처음 가져가지고 식당에서 밥 먹고 돌이 나와서 이 식당 종업원을 불러서 이 밥에 돌이 있고 별로 깨끗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종업원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부스 어쩌다. 내가 그 밥 한 거 아니다. 나한테 말하지 말아라. 저기 식당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해라. 부엌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해라. 나는 공무원이다. 여기. 이런 식으로 대답하고 구경기억했어요. 그 뒤로 각자가 하니까 그런 말 하면 바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엄청나게 빨리 바꿔져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중국이 지금 현재 세계에서 66위로 경제가 백성들의 그 생활 수준이 $10,000가 넘었어요. $10,000. 그다음에 한국은 얼마냐? 한국은 27위죠. $31,000. 이 그림은 19년도, 그러니까 IMF에서 발표한 건데 25,000에서 25,000 넘어가기 가장 진한 유럽이고,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 그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돼 있고, 중국도 색깔이 거의 비슷하게 다가왔죠. 그래서 $10,000에서 $25,000 형태. 그리고 그 밑으로는 다 색깔이 붉은색에 가깝죠. 이게 지금 현재 중국의 현재 상태로 성공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일을 어디서 진행을 하냐 할 때 개방 정책에 경제 특구 네 군데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 군데 뭡니까? 선전, 주하이, 산도, 샤먼. 남방의 네 개 지역. 그 지역을 정해 가지고 공업 특구를 만든 거예요. 공업 특구를 만들었는데 이 특구를 만들어 놓고 자금을 어디서 가져올 거니까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금 문제 때문에 미국과 수교한 이후로 돈 좀 가지고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경제 특구에 왜 남쪽 이 바닷가운데 했느냐? 물자 수송이 편리하고 자본주의 영향이 내륙으로 펼쳐져 가지 않도록 최소화시키는 남해안에 선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밀려드는 서방 돈, 기술, 시설을 활용해서 급속하게 성장하고 발전했죠. 이게 점진적으로 개방이 됩니다. 점진적으로 개방이 돼서 많은 지역, 선전에서 주화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는 연해 지역으로, 이제 다른 지역으로 펼쳐져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륙 지역으로. 내륙 지역으로 된 다음에 다 이제 머뭇거리니까 덩샤오핑이 경제 특구 확대를 촉구를 하는 거예요. 84년도에. 그래서 항만을 개방하고 삼각주를 개발하고 내륙도 개방하고 결국은 92년도에 가가지고는 완전 개방이 된 거예요. 이 완전 개방된 것 때문에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했죠. 92년 8월에. 그래서 그 수교된 이후로 우리도 수속을 해서 93년에 중국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계획이 있는 사회주의 이제 상품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시장에서 잘 필요한데 만들어지지 않는 것들을 사회주의 상품 경제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상품 경제와 계획 경제가 서로 호응하면서 발걸음을 맞춰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힘있게 하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국교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의 자본. 그래서 과거에 철천지 원수 같은 일본과 78년도에 중일 우호 조약을 맺고 79년도에 덩샤오핑이 미국을 방문해서 정식 국교를 수립하게 됩니다. 국교가 정상화됐죠. 그래서 미국에게 관세 최혜국, 관세를 면제받는 최혜국의 지위를 얻게 되고, 그래서는 한 지역 개방, 점 개방에다가 선 개방에다가 면 개방에다가 92년도에는 전면 개방으로 이런 일들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카터 대통령과 덩샤오핑이 수교를 하는데 왜 수교를 하냐? 이런 미국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 할 수도 있었겠죠. 70년대 미국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다음에 중국은 소련과 가까우다 소련하고 멀어지니까 소련이 자꾸 위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소련을 합리적으로 견제할까라고 생각해서 서로가 필요 충분 조건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관계 개선을 하는데 준비를 오래 하잖아요. 71년도에 미국 탁구팀이 중국 방문하고 핑퐁 예거가 승가되고 헨리 키신저가 베이징에 와서 그다음에 72년엔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79년도에 카터 대통령 때 가서 수교가 성립이 되고 덩샤오핑이 미국을 방문해서 이 표정 당당한 거 보세요. 1m 50짜리가 키 큰 사람 옆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는 모습으로 아주 야무지게 서 있죠. 그 다음에는 홍콩 문제를 마가렛 대처하고 82년대 홍콩의 반환 문제를 일국 양국제를 덩샤오핑이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홍콩도 기쁘게 그걸 받아들여서 중영 공동 선언을 하고 홍콩이 97년도에 중국에 반환이 됐습니다. 이 반환 때 우리가 홍콩 갔었는데 얼마나 참 즐거워하고 폭죽 터뜨리고 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국제라는 것은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체제 이 부분을 공존시킨다는 의미였죠. 그래서 요즘은 신음을 앓고 있죠. 지금 어떻게 공존하고 어떻게 그거를 지켜낼 것인가 또는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를 지금 대륙과 홍콩이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 우리가 요즘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혁 개방의 한계와 평가. 중국은 개혁을 이렇게 했는데 이 개혁 개방의 총 설계사 덩샤오핑이 한 분이 있고 전유인이라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왜 이분들이 이렇게 개혁 개방을 해야 됐냐면 중국의 후진성과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을 했지만 이 혁명 세대로서 자신들이 건설한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1세대 혁명 동지들이죠. 자기들끼리. 그래서 개혁은 어디까지나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되느냐. 사회주의 국가를 유지하는 선에서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4개의 기본 노선이 사회주의, 공산당 주도, 인민 독재, 그 다음에 공산당 지도, 마지막이 금방 까먹었네요. 그렇게 4가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78년도에 이 중국 개혁 변화에 이 일을 해놓고 78년도 이제 덩샤오핑이 하국봉을 몰아내면서 그 사상 해방을 주장해요. 사상 해방. 그래서 사상 해방의 가치하에 한참 활발히 진행되는 게 쭈울라이가 죽는 그 당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쭈울라이가 죽고 나서 사상 해방을 주장했던 덩샤오핑이 이 추모 열기가 강하고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추모 열기가 어디로 가버렸냐면 민주화 요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화 요구란 말은 공산 독재를 부정한 게 되잖아요. 사항 원칙의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범위를 벗어나니까 제한을 해요. 그래서 중국 독재를 견제하는 것이 이 전제한 선언인데 정치 개혁에 있어서는 경제 개혁에 아무리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것에 있어서는 잘 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에 제한적인 것으로 한계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 개혁이 없는 경제 개혁이었어요.
그래서 청산이 없긴 했지만 점진적으로 개방이 확대되고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가 서로 이제 바톤 터치를 하고 정치 체제는 공산당 일당 독재를 유지하면서 경제 개혁을 해 가다 보니까 어때요? 잘 풀리지 않는 매듭이 생겨진 거죠. 그래서 경제 개혁과 정치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진 소련이나 유럽에 비교해 보면 중국은 정치 개혁이 없는 경제 개혁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 독재가 유지되긴 했지만 그래도 정치 개혁이 없나 꼭 다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종신제 폐지가 됐죠. 지도부가 임기로 교체가 되죠. 집단 지도 체제로서 형성이 돼 가지고 법제화가 됐고 이게 당과 정부, 기업들이 과거에는 정부의 모든 것도 당에서 관할하고 기업도 당에서 관할했다면 분리가 되기 시작을 했다는 것으로 볼 때 정치의 변화도 있었다. 그러나 정치 개혁은 경제 개혁에 비해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과 국가 지도 체제의 개혁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80년대 확대회의에서 개혁안을 발표하여 주요 원로들을 직위에서 해임하고 개인 독재 집단 지도체로 개인 독재를 집단 지도체로 만들었고 과거에는 마오쩌둥이 죽을 때까지 했다 그러면 이제는 국가주석과 국무원 총리를 비롯한 국가 지도자의 직무의 곧 승계제도를 법규화했다. 그래서 어, 최고 지도자의 의지나 당의 문건이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는 사람이 다스리는 것에서 체제와 법과 제도를 통해서 통치하는 체제로 대체되고 전환되는 것을 시도했다. 86년도에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중앙에서나 또는 이 정치에 대한 청사진을 펼쳐 보였지만 87년 13차 당대회까지는 이게 공식적으로 제기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그 당시 외부의 요인으로 보면 폴란드의 그 노조가 너무 강하게 요구하고 뭉쳐서 노조가 합법적으로 설립이 공산 세계에서 처음으로 돼요. 그리고 그 노조 지도자라고 하는 바옌사라는 사람이 38살 때 위원장이 되면서 정부를 노조가 이겨먹어 볼 정도로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면적인 경제 계획이 제기되고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주민들의 상황도 개선되었지만 당과 정부의 부패 문제가 발생하고 농촌은 정체되고 도시개혁도 더뎌지는 등 문제가 드러나자 86년에 정치개혁 필요성이 제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꽌다오라는 이 꽌다오가 뭐냐면 관리가 거꾸로 되다 이 말이에요. 관리가 어떻게 거꾸로 되냐면 자신의 권력이나 국가 지정 그 가격이나 시장 가격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정부가 시장에서 파는 물건이 있고 또 시장으로 못 나온 정부 계획 경제 가운데서 물건을 만들어서 공급한 게 있었는데 이 둘 사이에 이중 가격제가 생긴 거예요. 이중 가격제. 그러니까 이중 가격제의 경제 체제가 돼버렸는데 이걸 뭐냐면 쌍꾸이즈라고 해요. 쌍꾸이즈. 궤도가 두 개 있다. 열차의 궤도가 같이 쌍꾸이즈가 돼가지고 시장 가격과 계획 가격이 틀려진 거예요. 근데 이 이중 가격을 누가 이용해서 돈 벌었냐면 정부 관리들이 그 자녀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전매하고 또는 중간에 중개하면서 부패행위가 너무 심해진 거예요. 86년 이때가 이제 그때가 돼요. 84년부터 돼가지고 후야오빵이 이제 한계가 드러나는데, 이런 꽌다오가 형성이 되니까 대량 물건을 구입해가지고 전매 폭리하는 불법 경제 행위가 간부들이나 공무원 사이에 진행되니까 어때요? 백성들은 불만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찐파이라 그러고 권력이 있으면 황파이라 그래요. 황금 제일 좋은 거다. 그래서 이런 일을 중앙공산당 총서기 후야오빵이 백성들이 이 일을 제기하는 것에 상당히 호응을 했어요. 그래서 문역 피해자들 복권을 이 후야오빵이 총서기가 주도하고 지식인들에게 개방적이고 정치 개혁에도 적극적이었던 이 사람이 시대와 대화를 하면서 시대 말을 들어줄 것 같으니까 후야오방을 면직시킨 형태로 가서 후야오방이 회의 참석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백성들이 다시 이분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라. 당신들 마음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계획 가운데 이런 부분, 나오고 후야오방에 대한 불만, 이런 분출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정치와 반부패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이 이야기가 어디서 터지느냐? 천안문 사건으로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화 요구의 천안문 사건 가운데 민주화 요구와 다른 처리 방안이 나오는데, 백성들이, 국민들이 천안문에 모여서 강하게 민주화를 요구하니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가? 짜오즈양과 완리는 민주화 법제의 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민주화된 법제의 틀, 법 안에서. 그런데 당시에 실권자였던 원로들, 그러니까 덩샤오핑이 거기에 원로에 포함되죠. 보수파 국무원 총리 리펑, 사항의 기본 원칙을 우리는 갖고 가고 있는데, 민주화, 밑에서부터 요구하는 것, 민주화 운동은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덩샤오핑이 리펑에게 무력으로 시대를 진압하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피해는 최소화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의 피는 반드시 봐라. 20만 명의 목숨을 희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20년간의 평화를 손에 넣자라고 말했다고 리펑 총리가 회고록에서 쓴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짜오즈양이 실각이 되고 짱저민 총리가 상타의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왜 유혈 진압을 덩샤오핑은 선택을 했을까? 덩샤오핑은 천안문에서 시위하는 이 시위제들을 향해서 난동꾼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혈 진압을 했습니다. 그럼 왜 이 난동꾼이라고 했을까? 덩샤오핑과 남아있는 원로들은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느냐? 문화 대혁명의 주류 부대인 홍위병, 그들이 학생이었잖아요. 그래서 대중운동에 대해서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민주화에 따른 중국 공산당이 독재, 이게 무너지는 두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자기들이 세운 나라인데 저들에게 우리가 넘겨줄 수 있느냐, 그런 두려움. 그리고 이분들은 문화 대혁명에서 엄청난 시련과 그 수모를 겪었던 당사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이 홍위병이들이 바로 얼마 되지 않는 이 대학생들의 삼촌뻘 된 사람들이 홍위병들 거예요. 그러니까 홍위병이 주체가 된 학생운동으로도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어떻게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인방과 모태똥과 홍위병이 움직였던 거에 대해서
제2의 문화혁명이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가운데 또 하나가 동구의 몰락, 소련과 동구의 사회주의의 몰락이죠. 정치적으로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이 되어지니까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없다. 저렇게 엉뚱하게 개방을 하고 저러면 공산당 입장에서는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려면 사회주의 원리를 굳게 붙잡아야 된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구가 무너진 것은 원칙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옳았다. 그래서 급진적으로 계획하는 동구와 소련의 개혁을 부정적으로 본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천안문 사건의 진압은 반대했지만 서구 인민주의 확대를 일반 백성들이 볼 때 서구 인민주의가 과연 중국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대안으로 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볼 때 소련과 동구가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에 대한 그때부터 공산당이 사람을 많이 죽였지만 국가의 평안을 위해서 또는 문화혁명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방안의 관점에서 볼 때 공산당에 대한 반대가 공개적 반대가 축소되고 서구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가 증대된 시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공산당이 정치적 주도권을 가지고 이때부터는 민심을 휘어잡고 정치 개혁을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죠. 그래서 덩샤오핑이 이때 남쪽에 가서 처음 이야기할 때 난신장화라고 그러죠. 개혁개방을 위축되었던 개혁개방을 일거에 이제 회복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90년도 통계에 보면 GDP가 5% 성장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질적으로 3.5% 최하일 것이다. 그래서 덩샤오핑이 이걸 볼 때 우리나 어중간하게 개방하면 서로 자초된다. 그래서 이걸 과감하게 개방하고 시장이라는 한 것이 자본주의만 있는 게 아니다. 점유물이 아니다. 그래서 개혁 개방하지 않고 경제 발전을 하지 못하면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하지 못하면 죽는 길뿐이다라는 위기감 속에서 이를 남성 강화에 그건 아무 권력도 없고 다 은퇴한 노인네 평당원이 난신장화를 한 거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체 경제와 사형 경제를 합법적으로 14차 5년마다 열린 14차 당대에서 이제 보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 문제와 공유 주체 등등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개인 사업체, 사형 경제, 그다음에 권리와 이익을 국가가 보호해 준다고 헌법에 명시한 거예요. 헌법에 99년도에. 그래서 그거를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거죠. 언제 인정을 받느냐? 2001년에 WTO에 가입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서 이제는 시장 경제 체제로 바뀌었다. 그다음에 그거를 WTO에 가입함으로 세계 시장 경제 체제로 중국이 편입이 됐다. 그래서 지금은 편입이 될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미국하고 싸우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경제 체제가 시장 경제 체제로 바뀌었다는 것은 그런 평가로 WTO에 가입이 된 거고 대외 개방 단계에 이제는 접어들었다. 그래서 개방 정책과 국제적 성과가 이렇게 나타난 거죠. 유엔 안전보장에서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중화인민국을 그러니까 대만이죠. 대만을 대신해 가지고 카터 대통령은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공식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홍콩이 97년에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돌아왔고, 그다음에 그 홍콩에 50년간 자본주의 체제를 보장하겠다. 그리고 이제 WTO 가입된 거죠. 그래서 이 50년 전 체계가 흔들리니까 지금 홍콩의 시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중국은 이렇게 발돋움했습니다. 공산당 독재를 유지하고 있지만 안정적 승계와 정치 안정을 이루고 있죠. 2000년도에 서부가 대개발되고 동북이, 그다음에 연해지역, 내륙지역, 도시와 농촌이 지역 불균형이 존재하지만 그것을 바르게 균형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부론이었죠. 먼저 부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부한지 가르치고 기다려주자라고 했는데, 빈부격차가 심해지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겨지고, 또 대기오염, 수질오염, 환경 문제 등이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고민했던 그 고민들이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게 중국의 경제 대국의 그 후유증입니다. 그래서 성과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정치적으로는 임기제가 확립이 돼서 65세 이후로 새 당직자로 올라가지 못하고 모든 총리와 원수들은 10년 동안 재임 기간을 명문화했죠. 그래서 그 명문화된 걸로 장저민 후진타오는 10년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 시진핑 주석은 그 법을 당법과 국가법이 충돌된다 해서 10년이라는 그 타이틀을 빼내버렸죠. 그래서 충돌되지 않게 한다 해서 10년을 집권하고 내려올지 더 할지는 이제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상 지도자 임기가 임기는 중임이고 3임이 안 된다. 방금 말했던 그거하고 비슷한 건데, 그게 다 제도화로 됐지만 그 제도화 가운데 그걸 제도함으로써 무슨 효과가 있었냐면 승계 제도가 원활하게 됐고, 과거에 나이 먹은 원로들이 이건 나라 콩나라 판나라 많이 관여를 했는데 관여하는 일이 줄어들고 관료들이 젊은 사람으로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임기제로 과거에 원로들이 돌아가시고 장저민과 후진타오가 자연스럽게 퇴임하면서, 퇴임할 때 68, 칠상팔하, 그 말은 뭔 말이면 68세가 되면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68세 이후로는 그 일도 이제 본인 임의로 할 수 없는 거죠. 뭐 덩샤오핑이 최고의 지도자로서 백성의 복지와 그 복지 향상에 대해서 많이 주장을 했었는데, 공산주의 틀 안에서 외국 자본의 경제를 개방하고 시장을 개방하고 그러면서 땅이 그 장사 지내는 것 때문에 많이 묘지로 들어가니까 중국은 화장을 원칙으로 해요. 화장. 근데 화장을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덩샤오핑은 내가 죽으면 화장시켜서 바다에 뿌려라 했는데, 평소에 소원이 뭐였냐면 홍콩 가는 거였어요. 홍콩. 홍콩이 중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내가 중국의 품에 있는 홍콩을 가보고 싶다 해서 그런 소원이 있었는데 홍콩이 돌아오기 전에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이 비행기로 홍콩 앞바다에 그의 유해를 뿌려서 묘지가 남아있지 않죠. 그래서 덩샤오핑에 대한 평가를 보면
천안문에서 인민을 살상하신 분이다. 이런 평가. 긍정적인 평가는 휘청거린 중국을 새로운 성장의 길로 이끈 지도자다. 그다음에 사회주의에 실현한 위대한 지도자다. 거기에 대한 반론도 물론 있지만 중국 사람들이 덩샤오핑은 엄청나게 평가를 해요. 특히 외국 인사들 가운데 헨리 키신저가 그의 결단력과 통찰력을 보았으며 덩샤오핑은 위대한 인물이었다. 그 다음에 중국 학자 모리스 마이너는 경제 부분에서도 덩샤오핑을 혹평을 해요. 부작용이 많은 중국 관리와 자본주의 형성에 그가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육사 항쟁에서 관료 자본주의로 인해서 득세한 관료들의 부패와 그로 인한 양국화를 목도한 민심이 폭발한 걸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어록으로 보면 덩샤오핑 이런 말이에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잡는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다. 자본주의에도 계획이 있으며 사회주의에도 시장이 있다. 난신 때 하는 말이에요. 일부가 먼저 부자가 되는 것을 인정해 가난한 사람이 따라 배우게 해야 된다. 이제 선부론이야. 그 다음에 마오쩌둥이 사회주의 지도자로서 인민의 나라를 만들었다면 덩샤오핑은 인민의 나라를 부자의 나라로 만들었다. 부자의 나라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덩샤오핑은 인민의 아들로 인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즉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시장 경제를 도입한 사회주의 정치 지도자다. 마지막 我是中国人民的儿子我深情地爱着我的祖国和人民 나는 중국 인민의 아들이고 조국과 인민을 깊게 사랑한다. 이게 등소병에 대한 개혁 개방에 대한 소개와 사상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질문 없을 것으로 알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숙제 그리고 레포트 6월 26일까지 잘 내시기 바랍니다. 출석 체크는 여러분이 보내준 거하고 강의 듣고 낸 과제물로 가지고 출석 체크의 유무를 표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